이번 주 월요일날 촬영하고 새벽에 제가 한동안 촬영을 안 했는데 이제 그 사이에 금융기관 직원분들 교육이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온종일 교육이 3일 동안 하는 바람에 제가 낮에 시장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가지고 촬영을 안 했었습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이 플러스로 3대 지수가 끝났는데 그냥 이번 주 일주일 보면 뭐 오르락 내리락이죠. 다우지수, S&P 500 지수, 그죠? 나스닥은 못 올라간 거 지금 만회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우는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서 기고 있는 것 같고, S&P 500 지수는 그 중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고, 가장 최근에 특이한 건 이겁니다. 지금 10년 국채 수익률이 아래로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보시면 빠른 속도로 여기서 확 꺾어서 내려왔거든요. 지금 너무 멀리 봤나요? 예, 여기서 보면 반등하는 것 같더니 아주 샤프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트렌드가 약간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지금 김현석의 월스트리트나 헤즈라에 나오는 인플레이션 치솟는다는데 금리는 하락. 왜? 그래서 2021년자 6월 10일자 기사가 있거든요. 이거 아주 내용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걸 제가 아마 항상 읽는데 뭐 안에 내용을 세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여기 그냥 제목만 보면 CPI가 낮게 나올 수 있는데 그건 뭐 전년 동기 대비 기저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시적일 수도 있고 이런 얘기. 그리고 고용시장이 급속히 회복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고용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좋긴 한데 여기 보시면 오늘 나온 것 중에 신규 취업자당 청구 건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려온 거 보면 최근에 동향이 이렇게 급하게 쭉 주는 것 같은데 이게 폭이 툭 떨어진 다음에 그냥 추세적으로만 내려올 뿐이지 이게 이 진폭 뚝뚝 떨어지는 정도가 커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실업률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점진적으로 내려온다고 우리가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고 그리고 연금 수요 지수 이거 채권 시장과 관련된 건데 그냥 대충 채권 수요 해외 투자자 수요도 채권 관련된 수요입니다. 숏 스퀴즈는 그 인플레이션율이 높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공매도 물량이 많았었는데 그 공매도 물량을 다시 거꾸로 메꿔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채권을 매집하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채권을 매집하게 되면 수익률이 내려가죠.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인플라 관련돼서 좀 급격하게 공급이 늘어나진 않을 것이다.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유럽도 완화를 지속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맞물려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쭉 내용은 잘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여기 보면 이제 오늘 기사 중에 이 기사도 있어요. 이건 좀 전에 보여드릴 건 어제 기사고 이건 오늘 새벽 기사거든요. 보시면 미 물가가 5% 급등했습니다. 여기 보면 CPI가 얘는 이제 연율로 본 거고 이거 보면 CPI 지수가 전월 동기 대비 예측치보다 더 높게 나왔죠. 이렇게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빨리 올라간다. 그래서 긴축시계가 빨라지나라고 나왔는데 이건 2월 21일자 6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지금 맞물려서 해석 분석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좀 더 보면 이거는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해석 그 CPI 해석 내용이거든요. 잘 보시면 여기 트랜스포테이션 그러니까 그 운송 쪽에서 역시 이번에도 중고차 시장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이게 이제 이 튀는 정도가 높이 튀면 굉장히 빨리 올라가거든요. 이 지수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튀었어요. 운송 쪽에서. 그 다음에 하나 더 넓은 걸로 보면 여기 이제 에너지. 유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에너지 쪽하고 중고차 쪽 두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CPI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지속되겠느냐. 이제 군부는 계속 때우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테이퍼링 준비 초기 작업 단계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테이퍼링은 뭔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시간을 계속 던지는 것처럼 뉴스 보도들은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그런 의사를 반영한 건 없죠. 그 다음에 제닛 옐런 연준의장께서는 금리 올리는 거 뭐 그렇게 부정적인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스물스물 군부는 때우고 있습니다. 금리 올릴 수도 있어 테이퍼링 빨리 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
잠깐만 이걸 먼저 보고 갈게요. 차트를 보고 갈게요. 이거는 뭐냐면 이 빨간 게 달러 인덱스 차트고요. 이게 위안화 차트입니다. 달러를 기준 통화로 하고 위안화를 표시 통화로 하는 통화인데 이 달러 일정 수준 이후에 정확히 똑같이 움직이죠. 지금 여기 똑같이 움직입니다.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달러와 같이 올라간다는 뜻이고, 이게 떨어지면 달러와 같이 내려간다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와 같이 올라가 떨어지는 건데 정확히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뭐 금리를 인상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환율이 달러 인덱스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죠. 그럼 위안화 환율도 내려오던 것이 반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주봉이고, 일봉을 보면 최근에 보면 바닥다지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이게 위안화고, 위안화 중국의 당국자가 유럽하고 미국이 너무 많이 풀어대끼는 거 아니냐, 돈을, 뭐 이런 비판하는 보도도 나왔는데, 인플레이션이 결과적으로는 테이퍼링이나 이런 작업을 하도록 유럽하고 미국을 만들면 조금 빠르게 긴축의 움직임을 했던, 그래서 중국의 통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불리했던 그런 관점을 커버하고, 윗방향으로 위안화도 그렇고, 위안화 가치, 그러니까 위안화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달러 인덱스 위로 올라가는 그런 걸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모든 게 다 끝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 과거에 90년대 여기 이렇게 출구 전략이죠. 얘가 기준금리 올렸는데, 그때가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냐면,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움직입니다. 일단 추구 전략이 있기 전까지는 추세적으로는 쭉 꾸준히 밀고 올라가는 걸 보였는데, 추구 전략이 일어난 뒤에, 조금 뒤에,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 조금 뒤에 이렇게 출렁이는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게 월쇼 지수가 한 4,800대에서 여기 내려온 게 4,400대니까 한 10% 정도 빠졌나요? 그렇게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IT 버블 붕괴 때를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추구 전략이 이때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출구 전략 있기 전부터 약간 위아래로 흔들리는 조짐들이 보였다가, 출구 전략 있은 이후에 여기 흔들렸던 고점, 그러니까 여기를 고점으로 놓고 보면 한 11,000대에서 한 300, 그러니까 이것도 한 10% 빠졌나요? 예, 조정이 있었죠. 그 다음에 가장 센 조정이 있었던 때가 이때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 추구 전략이 이때 있었습니다. 이거 흔들린 건 이펙티브 페더럴 펀드 레이트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 연준에서 0.0에서 0.25에서 0.2에서 0.5로 올린 데가 2015년 12월 달입니다. 이때. 그 전에 올라오면서 이제 몇 번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올리기 직전에 세게 내려왔죠. 이거는 여기 고점이 22,000 월쇼가, 여기가 2만대니까, 그죠? 2만보다 더 깨졌네요. 그죠? 19,000. 여기는 더 심하게 해서 18,000까지 내려왔으니까 10% 넘는 수준까지 조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때, 지금 상황은 사실 이 시기하고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시기하고, 이때하고.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는 예전에는 QE가 없었던 데고, 글로벌 금융위 직후에 QE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QE가 있죠. 그러니까 QE가 있다는 관점에서 글로벌 금융위 직후하고 지금하고 똑같고요. 두 번째는 추구 전략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온 다음에 했거든요. 지금도 조정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올라왔죠. 올라온 상태에서 추구 전략 금리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기 전에는 테이퍼링이나 이런 조정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시장이 급격히 유동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실제로 기준금리 올리게 되면 얘가 여기서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초로 금리를 올렸던 이 시기만큼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럼 기준금리를 언제 올리겠느냐? 올해 올리기는 어불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주된 이유는 실업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제롬 파월 연준장은 무조건, 제닛 옐런 재무장관도 마찬가지지만 일시적인 거라고 보고 있고, 기저효과하고 부분적인 인플레이션 유발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이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누그러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계속 CPI가 올라가려면 전월비 계속 비싸져야 된다는 뜻인데, 직전 기저효과에 의해서 전년 동기 대비나 전월비가 많이 올라갈 수 있긴 하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될 수는 없거든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이슈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데, 수요가
폭발하고 하거나 혹은 강제적으로 공급하는 쪽에서 조작을 해서 가격을 조종하거나 두 가지인데, 일시적으로 폭발한다 하더라도 그 수요가 지속적 폭발보다는 부분적 폭발이 가능할 거고, 70년대처럼 급등하는 물가를 계속 유지하려면 결과적으로 공급하는 쪽에서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부분적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억눌렸던 것들에 대한 부분적인 그 수요 욕구 확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보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후반기로 갈수록 안정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몇 가지 추세적으로 더 보면, 여기 보시면 이분께서 조맨친이라고 하는 상원 의원이신데, 이분이 지금 50대 50이거든요, 상원이.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다 손을 들고 부의장이 딱 손을 들면 오케이 통과인데, 이분께서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폐지시켜버리면 3분의 2인가요? 뭔가 60 넘는 하여튼 그 정도를 얻어야 되나 봐요.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폐지시키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못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데다가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모가 너무 크다라고 막 얘기를 해대고 있어서, 실제로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에 눈에 가시로 지금 이분께서 액션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분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저는 이분이 훨씬 더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국민적으로 놓고 보면. 네. 필리버스터를 없애는 거는 올바른 정치 행태를 안 하고 자기가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하는 건 정치 철학이 있으신 분이고, 또 지금 뭐 인플레이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많이 돈을 푸는 건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여하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중국에서 계속 원자재 관련해서 뭔가 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하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것 때문에 여기 보시면 중국이 계속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 규제 관련 엄포를 냈고, 벌써 일주일 새 두 번째이고 5월 21일자입니다. 계속 원자재 관련해서 그러니까 중국이 물가가 폭등하게 되면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번에 물가 상승률도 중국이 높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중국 CPI가 여기 나왔죠. 예. 이거는 기대치보다 낮게 나왔죠. CPI는. 하지만 PPI는 보면 기대치보다 훨씬 높이 나왔습니다. 공급자 물가 상승률이. 그래서 그 생산업자들을 막 쥐어짜는, 얘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올라가 버리면 위험하니까 중국 당국이 막 기업들한테 가가지고도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쥐어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이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강제적이진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원자재 가격을 잡으려고 액션을 취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원자재 가격도 좀 보면요, 얘가 플래티넘이거든요. 이 자료들은 매크로트렌즈.net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이거는 플래티넘인데, 플래티넘하고 팔라디움, 이건 팔라디움이거든요. 두 가지는 가솔린하고 디젤, 각각 팔라디움이 가솔린이고 플래티넘이 디젤일 겁니다. 각각 매연 감소 장치로 쓰이거든요. 얘들 계속 치고 올라오다가 지금 조정 국면으로 다시 들어갔고요. 얘네들 난리를 쳤었습니다. 작년에 올 3월 달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난리를 쳤었죠. 다른 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럼버, 목재. 여러분들 그 미국의 목재 수요가 그러니까 목재 가격이 폭발적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목재 가격도 지금 아랫방향으로 하향 국면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겠죠. 목재도. 구리 가격이 올라왔다가 추세 강도는, 하락 강도는 약하지만 조정 국면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향후 추세에 대해서는 다시 봐야 되겠지만 이 과도하게 지금 두 번이나 튀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도 올라왔는데 얘는 다시 머리를 들고 있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밀입니다. 밀인데 밀은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반등 속도도 미진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까지 본 것들은 하향 추세로 가는 것 같고, 다만 석탄, 이거는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 나오는 건데, 석탄 같은 걸 보시면 폭발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석탄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가지고 생산을 뭐 일주일에 뭐 4일만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호주하고 중국하고 분쟁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국이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중국 자체도 이런 에너지 관련된, 석탄이 공장을 돌리거나 이런 에너지 쪽이죠.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취약하기 때문에 중국도 무엇인가 수단을 내야 될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철광석입니다. 이게 그 철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데 급등했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다시 머리를 들고 있긴 합니다. 다만 철강 가격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가지만 빠른 속도로 곤두박질 치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상승세 누그러지고 있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 두 개 쪽에서 철하고, 그러니까 철광석하고 그 석탄 쪽에서 뭔가 잡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당국자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거 보면 정치적이든 어떤 형태로든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해결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이 알루미늄도 상당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알루미늄은 이제 보시면 3월달 그 이전부터 추세적으로 올라왔는데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고 아직 상황은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전고점을 다시 뚫고 올라갈지 이런 부분들, 뭐 예를 들면 내려왔다가 반등했는데 이 저점을 지금 올리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게 다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슈퍼사이클이라고 말할 정도로 다 치고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유가는 지금 안 내려오고 계속 올라오고 있죠. 머리를 위에서 스물스물 내려오지는 않고, 예, 여기 보시면 스물스물 하고 있는데 얘가 계속 올라갈지 이 상황은 봐야 되겠지만, 다만 이제 이 얘기를 쭉 훑어본 것 중에 앞에서 얘기했던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 달러 인덱스 가격이 계속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그런데 이 내려올 때 여기 보시면 올해 4월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러 인덱스가 여기 내려왔거든요. 이 보라색 차트입니다. 그런데 모든 원자재 가격이 달러 표시로 해서 매매가 되기 때문에 얘가 내려온 것만큼 급격하게 원자재 가격이 밀려 올라가는 효과는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본 테이퍼링이나 혹은 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 이 달러 인덱스 가격이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윗방향으로 터닝할 수 있다는 개념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달러 표시인 원자재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단기간에 달러 가치가 떨어진 것 때문에 올라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급 불균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향후에는 방향성이 수급 불균형, 서플라이 체인이 풀리는 부분하고 달러 가치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슈퍼사이클을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율이 좀씩 누그러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쭉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거는 미국의 10년 그 명목 국채하고요, 실질 국채 두 가지,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국채하고 그러지 않은 국채 두 가지의 스프레드를 보여주는 건데, 이 스프레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투자자 간에가 느끼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보시면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다가 한동안 쭉 밀고 올라왔죠. 그러다 최근 추세적으로 약간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걸 반영하듯 10년 국채 수익률이 지금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걸 보여드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일시적인 시그널로 끝나고 시장을 흔들리는 요소는 사라져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리고 여기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 여기 보시면, 예, 주택 부분, 여기 하우징 부분 있잖아요. 이 하우징 부분 여기 보면, 예, 이 42%, 그러니까 CPI의 42%가 주택 부분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레드핀이라는 곳인데, 레드핀에 보시면 이제 쭉 여기 이제 분석한 거예요. 밑에 보면 데이터들을 쫙 분석해놨어요. 여기 보면 데이터들을 쫙 분석해놨습니다. 이 분석한 내용을 쭉 보고 이 사람이 얘기해 놓은 건 이게 아주 짧게 나온 건데, 주택시장이 이전에는 시간당 한 100마일 갔다면 지금은 시간당 한 80마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상승 강도나 이런 것들이 약간씩 줄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럼버, 목재 관련된 가격도 좀 내려가는 것들을 보여드렸죠. 럼버가 어디였던가? 이거가 럼버거든요. 이게 좀 내려가고 있는데,
시장의 주택 시장의 강도가 약간씩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미국 시장의 주택. 글로벌도 우리나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누르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도 지금 막 폭발적으로 올라간 주택 시장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긴 한데 역시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곳들이 많아요. 독일에서는 그 임대 법인의 그 아파트 그러니까 임대 건물들을 전부 다 정부에서 사들여가지고 정부에서 관리하라라고 하는 그게 데모가 베를린에 있었다는 보도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의 것들이 다 전부 다 인플레이션의 압력으로 작용하는데 그런 것들을 누르는 행위들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마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얘기가 가장 끝자락에 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이거 NBA 모기지, 그러니까 대출, 주택 살려고 대출 신청하는 것이 서버에서 감소하는 패턴들을 조금씩 보이고 있거든요. 지난주부터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집을 사겠다는 신청이나 이런 것들도 약간 줄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도 이 강도를 이렇게 표현한 거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분석 내용에. 그 다음에 모기지 관련된 이제 그 대출 이자율. 그래서 뭐 30년, 10년, 30년, 15년 고정, 이건 이제 변동 환율이거든요. 변동 환율인데 이거 보시면 최근의 추세가 쭉 계속 내려왔습니다. 모기지 수익률은, 채권 수익률은 최근에 바닥을 찍은 것 같아요. 얘가 추세를 내려도 한번 찍고 반등했는데 다시 내려오고 있잖아요. 얘가 지금 인플레이션 유발이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닥을 다시 찍고 내려가진 않을 거고 일단 1차 바닥을 형성하고 향후에 다시 얘가 일정 수준 머리를 드는 패턴으로 보일 거기 때문에 이 모기지 금리가 좀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면 주택 구매에 약간 영향이 있겠죠. 물론 일시적으로 확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추세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테이퍼링이나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금리 올리는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일단 일단락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는 모든 게 다 끝났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이제 이거 예전에 월쇼 지수하고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테이퍼링을 할 때 움직이는 것보다 추구 전략이 진짜 일어날 때 금리를 진짜 올릴 때 큰 충격이나 요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단신 뉴스 몇 개 보여드리면 집을 너무 사재께서 난리를 치고 있는 미국 시장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CNBC 보도인데요. 이거 5월 31일자 보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수백만이요. 지금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집에서 쫓아내지 못하도록 법안을 막 실행하고 있었는데 그게 6월 달로 끝난답니다. 그래가지고 월세를 못 내고 월세가 계속 밀려 있었던 사람들이 길바닥에 나앉을 만한 미국이란 국가가 겉으로 보거나 우리가 뉴스 보도로 접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쪽만 보고 있는데 나쁜 쪽으로 계속 나오는 뉴스 보도가 이제 안 좋은 사망 사고들 나오죠. 그거 이외에도 이렇게 주택에서 몰려나갈 위기에 몰린 미국이 살기 좋은 나라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또 한 가지 단신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건데요. 매일경제 뉴스입니다. 이거는 6월 7일자 기사고요.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신가요? 네, 회장께서 진두지휘해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모터 자동차 레이서 쪽에 있는 곳에서 현대차가 굉장히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력도 장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뉴스 보도예요. 하나 단신으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이거는 구글세입니다. 구글세가 이제 구글만 타겟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해외에서 매출을 많이 올리는 애들 그런 기업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일 거고 지금 아마존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영업이익률이 10% 넘는 부분에 대한 이익의 20%를 그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떼어가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다른 국가에서 대규모로 이익을 내는 기업이 법인이 딴 곳에 있다고 해서 그쪽 국가에서 세금을 못 걷는 걸 막는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은 전 세계에서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이 되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석 보고들이 있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외에도 다만 이게 이제 실현화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시장을 보면 되니까 당장의 영향보다는 이제 모니터링 계속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또 한 가지는 전 세계적으로
그 법인을 깎아주는 이런 국가들, 뭐 아일랜드나 이런 국가들이 그곳에 법인을 세우면 이제 법인세가 굉장히 작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용인해주지 않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세계의 흐름이 좀 바뀌고 있다. 인식들이 그런 쪽 그냥 자국의 자국의 법인 기업에 대한 이익을 넘어서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그 해당 국가에 일정 부분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뭔가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